민주당에서 탈당한 김영주 부의장이 내일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 부의장이 하위 20% 평가를 받게 된 배경에 대해 채용비리 의혹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비롯한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첫 번째 얘기는 이제 김영주 부의장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바로 이제 입당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뭐 외연 확장이냐 아니면 당적 바꾸기냐 뭐 여러 가지 좀 설이 있죠. 이 얘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거의 준 정계 개편에 가까운 수준의 어떤 이런 큰 변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 것이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소속되어 있던 분들이 국민의힘으로 넘어오는 이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그 갈등과 분열이 너무 심각해지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규합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천 논란이 불거지면서 거기에 순응하지 못하는 그런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선택했고 혹시나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됐을 경우에 그동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탈환하기 어려웠던 지역을 이번 기회에 한 번은 좀 석권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는 앞으로도 좀 더 꾸준히 여야 또 진보 보수 간의 어떤 그 정치 세력 간의 새로운 교체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새로운 교체 현상이면서 외연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 한국에서 당적 바꾸기에 대한 국민적인 약간 좀 불신이랄까, 약간 좀 비판들의 여론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여김없이 그 사례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후쿠시마 무슨 여행 문자 일본 여행 논란으로 국민의힘에서 뭐 징계안 내고 사퇴하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아무런 큰 변화 없이 특별하게 뭐 없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편이다, 우리랑 정치를 같이 하는 게 맞다. 갑자기 이런 입장을 내면서 김영주 의원을 갑자기 모셔가셨어요.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당내에서 훌륭하게 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까지 국회의원 4번 되셨는데 4번 다 어떻게 보면 당의 특혜를 받아서 단소공천 되셨거든요. 첫 번째 비례대표 되시고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그 단소공천을 받아가지고 당의 특혜를 받아서 의원이 되고 또 민주당 정권 잡았을 때는 노동부 장관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특별하게 무슨 기존에 나가셨던 분들과 달리 자기가 의정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았다. 여기 대해서 억울하다 이러면서 이제 탈당하시고 상대당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전혀 명분이 없는 그 정치 행로다. 그걸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김영주 부의장 공천 탈락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김 의원의 경우에는 채용비리 의혹을 소명하지 못해서 0점 처리됐다라고 설명하면서 안타깝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직접 평가 내용을 언급한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 전체 이제 이재명 대표 워딩을 못 봤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대표님께서 직접 그렇게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텐데 아마 이거를 기자들이 그냥 백불에서 그냥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냥 언급한 것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그 민주당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아쉽다 이렇게 붙잡는 뭔가 제스처가 필요했지만 지금으로 볼 때는 이제 상대당 이제 경쟁자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김영주 의원이 비판의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경쟁자가 됐으니까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자, 당대표가 직접 평가 결과 언급한 배경 뭐라고 보세요? 저는 좀 조급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김영주 부의장이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는 어떨지 몰라도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가져왔던 어떤 입지와 비중, 상징성, 또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입지전적인 인물로서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김영주 부의장이 설마 국민의힘에 가겠어? 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현실화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지역 자체를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게 내줄 수도 있는 또 여기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쭉 서울 수도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속된 말로 고춧가루 뿌린 셈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바로 김영주 부의장이 소명을 했고요. 김영주 부의장의 소명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약간 좀 헛다리를 짚은 경향이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역풍이 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영주 부의장은 입당을 하면서 영등포 현재 지역구죠. 형도 지역구인 영등포 갑에 단수 추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는데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한 두 분이 예비 후보로 뛰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참 이 정치라는 것이 그동안 몇 년 동안 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또 돈도 써가면서 지역을 다진 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정말 억울하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영등포 갑에 김영주 부의장을 제외한 다른 예비 후보를 투입했을 경우에 국민의힘의 이 성공 가능성은 사실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 또 어떤 보수 전체 진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영주 부의장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가진 분이 나가야 해볼 만한 싸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은 두 후보가 뭐 반발할 수도 있고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대국적인 차원에서는 아마 결국 양보를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김영주 부의장의 당선을 도운 다음에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이 지역에서 정치를 또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영주 부의장이 적군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쉽지 않은 싸움은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차라리 김영주 부의장이 뭐 그 제3지대 정당이나 뭐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뭐 이렇게 나갔으면은 오히려 조금 해볼만 했을 텐데 김영주 의원이 그 국민의힘으로 감으로써 네. 영등포 갑에서 이제 1대1 구도가 치러질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영주 의원이 어쨌든 영등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경계해야 되고 위기감을 좀 느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민주당 의원 뭐 빼가기 어쨌든 뭐 데려오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전부 다 올드보이들이에요. 예전에 이상민 의원도 사선 의원이시죠. 김영주 의원도 사선이고 근데 국민들이 볼 때 이렇게 그냥 뭐 그동안의 정치적인 뭔가 그 비전이나 그 아젠다가 같아가지고 영입한 것이 아니라 상대 당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컷오프 돼가지고 데려온 후보를 선수를 국민의힘 지지자들 아니면 영등포 갑 시민들이 이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뭐 이런 문제를 민주당이 잘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드보이 얘기까지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올드보이만 내려가는가? 뭐 꼭 그런 것만은 네. 아니고요. 근데 한번 우리가 이제 상기해볼 만한 과거가 바로 진영 전 장관 사례입니다. 과거에 아주 비슷한 사례였죠. 민주당의 이제 진영 전 장관이 넘어가서 그 지역이 이제 거의 아주 오랜만에 그 민주당의 지역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요, 결국은 상대 당이 분열을 하고 갈등에 휩싸이면은 거기서 이탈하는 선수와 함께 힘을 합쳐서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는 것은 그렇게 뭐 부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고요. 네.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는 물론 이분의 노동운동의 어떤 경력도 있지만 사실 지역 기반이 매우 탄탄하기 때문에 그동안 민주당에서 그 단소공천을 줬던 것이거든요. 김영주 부의장이 옮겨오는 것은 어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막 당적으로 옮긴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 지역의 기반을 가진 정치인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은 5선, 이번에 6선에 네. 도전한다는 것만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서른 의원 그리고 홍영표 의원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른 의원이 민주당 비명계 낙천 인사 10명 그리고 새로운 미래 간의 연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연대 추진에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이제 어제 오늘 갑자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광주 출마 선언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기자회견 취소를 알리면서 예. 굉장히 뭐 그 긴급한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아침에 임종석 전 실장과의 그 면담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볼 때 지금 민주당 상황이 그렇게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임종석 실장이 지금 뭐 계속 언론 보도에는 아직 본인도 아직 결심을 못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뭔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한번 뭐 싸워볼 것인가 아니면 밖에 가서 오히려 지금 새로운 미래나 아니면 이낙연 대표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뭔가 도모를 해볼 것인가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데 아직 임종석 실장도 결정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임종석 실장도 어쨌든 왜 민주당 정부에서 또 민주당에서 계속 국회의원도 하고 그리고 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이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당을 나가서 뭔가 민주당한테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방향보다는 민주당 안에서 싸우는 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의 광주 출마 기자회견 일정에 변동이 있는 만큼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단 두 가지의 그 공통된 뿌리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기반을 좀 많이 공유를 하고 있죠. 뭐 홍영표 전 원내대표나
또 이런 분들 다 이제 호남 출신, 임종석 실장도 호남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축으로는 동교동계라고 하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계보를 잇는 그러한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분들은 얼마든지 충분히 새로운 정치적인 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있고 이유도 있고 또 그런 매력도 느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제3의 후보를 냈을 경우에 그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민주당 내부의 지지층의 어떤 실망이 우려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의 어부지리에 당선을 시켜주지 않으면서도 민주당에게 최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지역구, 특히 호남이 되겠죠.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이합 집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비명계 중심이라고 하시는 좀 전에 말씀하신 임종석 실장이 있고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 탈당 여부를 좀 가늠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분 생각하면 전해철 의원 정도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이 세 분 정도가 과연 그러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먼저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안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세 분은 어떻게 할까요? 전해철 의원은 지금 경선이 결정돼서 아마 경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컷오프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탈당을 시사를 하고 계신데 지금 당내 이제 분열이 있는 거는 좀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가 지금 이재명 지도부가 할 일은 전략적으로는 빨리 이 공천 과정의 그 속도를 더 높여서 빨리 이제 국민의힘과 1대1 대결 구도 매치업을 완성을 시켜서 바로 이제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인물로서 뭔가 지금 대결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의 조금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제 인물 대결 말고 과감한 총선 공약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저는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렸는데 부동산 정책에서 굉장히 과감한 기조 변화 이런 것들을 던지면서 이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뭔가 돌파 전략이 계속 필요하다.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의 총선 공천 과정이 좀 시끄러운 거는 좀 사실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인식하고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명계 핵심 인물들의 행보. 예. 저는 일단은 그 지역에서 내가 무조건 어떻게 보면 당선을 해보겠다라고 특히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지역 기반이 중구 성동구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한번 그 양당의 어떤 거대 패권 체제를 극복하고 당선해보겠다 이런 수를 둘 수도 있고요. 네. 그 외에는 홍영표 전 원내대표 같은 그런 경우에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새로운 미래로 가서 거기서 제3당에 합류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얼마든지 본인의 원래 지역구도 출마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호남에 자객 출마를 해서 친명 후보와 겨루는 그러한 선택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총선 대진표를 좀 살펴보면요. 국민의힘 박민식 전 장관이 강서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에 여권에서 불거졌던 수도권 위기론을 설욕하겠다라면서 필승을 다짐했는데요. 예. 이 박민식 장관이 영등포을을 포기하고 강서을로 변경하게 된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 경선룰을 살펴보시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당원 ARS 조사가 20%고 일반 여론조사가 80%를 차지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박민식 전 장관이 갔던 영등포을 같은 경우는 그곳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역 기반을 닦아온 당협위원장이 있었어요. 또 그분도 사실은 되게 인지도가 높은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박민식 장관도 아까운 인재인데, 아까운 재원인데 이렇게 소모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이 저는 당에서 있었다고 보는데 일단 한강벨트의 끝자락이라 할 수 있겠죠. 강서울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오랫동안 지역구를 당선이 됐던 곳인데 이번에 이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용감한 어떤 그런 헌신을 통해서 용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무주공산이 된 상황에서 박민식 전 장관이 어쨌든 한강벨트의 한 일원으로서 강서에 도전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특히 여기서는 기존의 다른 지역구와는 달리 어떤 기존 예비후보라든지 당협위원장 간의 어떤 갈등과 잡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좀 정치적 부담이 덜한 상태에서 도전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박민식 전 장관은 해당 지역에서 강서울 현역이자 단수 공천을 받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대결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낙동강 벨트에서의 대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박민식 전 의원, 뭐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좀 정치인으로서 약간 좀 대가 약한 것이 아닌가. 분당 간다고 했다가 분당에서 김은혜 홍보수석과 막 뭐 일합을 그럴 것처럼 하다가 본인이 알아서 선택해가지고 영등포 을로 왔는데 영등포 을도 갑자기 열심히 하시고 뭐 먹방 사진 올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돌연 불출마를 선택을 하셔서 박민식 장관 또 뭐 어디 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그 최종 정착지가 강서을이 됐는데 강서을 주민들이 좋아할까요?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한 후보를. 그리고 또 하나는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 그 국민의힘 공천이 박민식 장관에서도 예를 볼 수 있는데 계속 약간 돌려막기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역 그 불패라는 말이 지금 돌고 있고 그리고 인적 쇄신이 없는 무감동 공천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박민식 장관이 가장 그에 맞는 딱 그 케이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박민식 장관이 어떤 명분으로 또 강서울 주민들한테 출마 선언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앞선 두 출마 선언이 이제 약간 좀 상세가 되는 것이죠. 네. 네. 현역 불패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도 안 할 수는 없죠. 11명밖에 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갈이 제대로 안 된다, 혁신 없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근데 사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지금 단순 비교하기 좀 어려운 것이 어떤 정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이 전신인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소위 친박, 친이라고 하는 두 거대 계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원들이 3선, 4선을 하는 그러한 사이클을 겪다가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었죠. 대거 현역이 교체되면서 이번에는 중진의 비율이 매우 낮고 초선과 재선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초선, 재선도 물론 현역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구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정치적 관록을 쌓고 당 내부에서 지도부급의 어떤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또 민심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됐을 때 무조건 현역이라서 교체하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것이 곧 정치 혁신이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또 구자룡 비대위원 또 이번에 중앙당 출신의 총무국장 서지영 후보 같은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정정당당하게 현역과 결어서 이긴 후보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큰 감동의 포인트지 무조건 현역이라 해서 배제하고 특히 그 현역이 어떤 계파 색깔 때문에 당 대표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제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올해 혁신이 아닌 구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난번에 180석 가까운 현역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물갈이가 더 편한 겁니까? 물갈이 더 어렵죠. 그래도 이제 되게 잡음이 굉장히 조금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상황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일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논리가 강하게 작동되면은 그 신인들이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현역들이 어쨌든 인지도 면에서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현역들 다 경선을 시키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력 때문이지만 사실은 저기 뭐 김건희 여사 특별법 때문에 사실 공천 과감하게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강남 벨트나 아니면은 TK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천이 계속 미뤄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현역들이 많은데 거기도 물갈이도 하나도 안 한단 말이죠. 예. 그리고 강남은 뭐 국민 우선 추천제라고 해서 사실상 약간 조금 뭐 책임을 회피하는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할 동력이 없다, 의지도 없다 이렇게 좀 보이는 측면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얘기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강남의 국민추천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는 근데 다 과거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비슷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였을 때 김용태 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일부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 오디션을 실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후보가 올라와서 직접 토론을 하고 당원이라든지 그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직접 평가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했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정말 인지도가 없었던 후보가 현역 의원을 꺾고 당협위원장이 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과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얼마든지 국민의힘에서 유사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특검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특검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사실 민주당이 언제 특검 재표결을 할지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 말, 4월 초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봤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어떤 현역의 물갈이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네. 예, 여야 비례대표 공천에도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오늘 창당대회를 열었고요. 또 앞서 출범한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내일부터 경선
후보자를 접수를 합니다. 자, 양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될까요? 먼저 여당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부터 이 위성정당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이 선거제를 비판했기 때문에 오히려 위성정당을 만들 명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시절에 이런 선거제가 탄생되면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과거의 병리편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순조롭게 그 공천을 실시할 것으로 봅니다. 반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비례대표 공천이 뇌관인 것이 이번에 이 선거연합에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이라든지 또 박서군 대표 같은 과격한 그러한 분들이 합류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민주당보다는 조국 신당으로 비례대표 표심이 옮기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를 지금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 위성정당의 비례 공천이 또 다른 어떤 이념 갈등과 또 좌편향 갈등, 좌편향 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구 공천이 끝나면은 비례정당, 비례후보 이제 뽑히는 그 과정이 이제 돌입을 할 텐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이제 민주당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례정당에서 각계 이 시민사회 이 정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비례 후보를 선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창당을 해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당대표에 취임했거든요.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꽤 많은 그러니까 지지세가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이것도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다.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출마를 안 하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정당에 적극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비례 후보들을 지키고 당선시키기 위한 노력도 또 이제 숙제가 하나 더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 예, 조국 신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국 혁신당이죠. 신당이라고 하는 이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조국 예. 혁신당 같은 경우에 조국 전 장관이 제3당까지 생각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파죽지세로 지금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 일단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의 실망한 지지층이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그것이 이제 조국 혁신당으로 좀 모이고 있는 것을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떤 이념적 선명성을 드러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도 표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접전지 같은 경우는 너무 왼쪽으로 갔을 경우에 부담이 있죠.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 코어 지지층, 즉 정말 이념적으로 선명성이 있는 그러한 지지층은 오히려 조국 혁신당을 좀 지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물론 어떤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과거의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민주당의 민주당의 한 축의 뿌리에 매우 가까이 있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하고 사랑했던 유권자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매력을 느낄 것이다. 아마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많은 민주당의 표심을 가져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그 조국 혁신당이 그 지난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랑 똑같은 이제 그 뭐 케이스인데요. 열린민주당보다 더 흥행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도 잘 나오고 있지만 지금 아까 이제 그 윤주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비례정당이 굉장히 약간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민주당의 후보냐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의 의구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시민사회 그리고 뭐 통합진보당, 뭐 기본소득당 다 연합체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그런 측면에서 더 민주당스러운 느낌이 조금 날 수도 있다. 지난번 총선에서도 민주당 그 위성정당과 비례정당과 열린민주당이 조금 실질적으로 경쟁도 했거든요. 이번에도 약간 경쟁이 조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약간 흥행은 성공할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과 함께 정치권 이슈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